지금 4, 50년 휴가 많이 났어요. 휴가 들어가고 그래서. 요새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대북 문제는 통일교부들은 늘 있는 거니까 그게 있고. 근데 저도 이제 민족단체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족운동을 한다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 민족주의 제목에 제가 그렇게 정했지만, 감상적인 민족주의 비판이라는 게 정했지만,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이 이게 상당히 이제 잘못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언론이나 뭐 이런 거 봤듯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럼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 민족이라고 하면 중국은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있잖아요. 러시아도 또 우리보다 더 많은 민족이고 스라브족이 있고. 그럼 우리 민족끼리 뭉친다. 그러면 걔들은 걔들대로 뭉친다. 여타 민족끼리 다 우리끼리 뭉치겠다. 그러면 경쟁에서 우리가 지지요, 숫자가. 근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 자체가 그런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나온 거라고. 북한이 지금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까지 3대가 자꾸 민족을 자꾸 내세우는데, 그들이 민족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민족이에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 주체사상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전술 전략으로 민족을 내세우는 거지, 걔들이 말하는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북한하고 7.4 공동성명인가 이후라기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때 민족 대단결, 자주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언론에 그것을 보고서 전부가 야 진짜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사전적 의미의 민족과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을 생각한 거고, 쟤들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뒤로 감춰놓고서 남만을 어떻게 김일성 사상으로 전복시켜서 우리가 권력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그걸 택한 게 우리가 속은 거죠. 그래서 7.4 공동성명 나오고서 이후방위 갔다 오고서 속은 것을 알고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이게 아니다 하고 자꾸 이제 들고 나오는데, 그게 주로 이제 우파에서 이제 그렇게 각성을 했는데, 좌파는 더 기승을 부리고 아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감상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 북한이 6.25 남침전쟁을 일으키고 칼기 폭발을 하고 아웅산 테러를 하고 또 뭐 인천에서 연평도 사건을 일으키고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고, 자꾸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형제가 3형제가 있는데, 내가 장남이고 동생도 있고 셋째 동생도 있는데, 그놈들이 어디 가서 잘못 배워가지고서 형한테 와서 아버지 재산 좀 나 좀 주세요. 여차여차해서 좀 기다리라 하면 칼 들고 와서 형을 찔른다든가 그러면 그건 나하고 생물학적인 형제지만은 그것은 적이죠. 근데 그 적을 우리 민족이라고 자꾸 해서 우리 민족이라고 감싸 안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은 저명 인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봐서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운동이 전부 이 감상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 서두에 강의 전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될 때 우리나라는 서양 문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 또 도교 비슷한 동화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의 바탕에서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과학기술 문명을 배불고서 들어왔는데 이게 자꾸 우리하고 정서가 맞지 않으니까 이 거부 반응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서 36년을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명령하고 그랬는데 전 세계에 우리가 그 소위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런 정서가 꽉 공명사상이 딱 박혀 있을 때, 그러면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을 때 공명사상을 배우고 그걸 실천하고 그러는 나라라든가 그런 집단이라든가 그런 게 찾아가서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공명사상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명사상에 의해서 저놈들을 내쫓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세계 공명사상을 가진 어느 집단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나무 관세음 모사라고서 불교한테 그냥 절하고 백일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우리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가 우리를 집어먹었을 때 우리가 나무 관세음 모사를 하는 불교 나라나 집단이나 어떤 지도자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를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도 부처님한테 빌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동학에서 얘기하는 걸 이걸 내가 여기서 썼는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게 이제 동학의 말을 이제 함축해서 말한 건데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써놨느냐면 충청도 공주하고 부여의 경계 지역에 그 유명한 우금치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이제 합세해서 동학군이 이제 밀고 이제 전주성을 함락하고 이제 기세가 등등했죠. 함락하고 거기를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그게 우금치라는 게 고개 치자니까 이제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 놈들이 조총으로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전주성을 함락할 때 전동준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휘하 중간 장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궁궁을이라고 하는 부적을 써서 태워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 주문을 계속 오여라. 오이면은 일본 놈이 쏘는 총탄이 여기 날라왔다가 도로 다른 데로 날아간다 이렇게 시킨 거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전주성을 함박을 시켰다고. 근데 이 함박시킨 게 그 힘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래놓고 우금치 고개를 넘을 때 거기서 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 놈이 조총으로 쏘는데 그게 됩니까? 전부 다 죽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민족학자들이 또 특히 여기 무슨 정산권이 무슨 동학이니 천독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 불상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런 글을. 지금 같으면 이걸 지휘한 사람은 지금 총살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총을 가지고 온 사람 보고 궁궁을 부적을 태워먹고서 무조건 돌진하라. 주문을 외우고 돌진하라. 그런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은 건 총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소위 감상적 민족주의자들은 이 얘기 한번 이 얘기를 비판하는 글을 쓴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감상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말을 들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이제 원자탄 폭격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근데 그 원자탄을 떨어뜨린 그 세력이 우리가 가장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때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들어왔을 초기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초상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걸 둘러엎고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마귀다. 뭐 짱구 이렇게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더 많았다고. 기독교 교인이 그렇게 많지를 안 했을 때니까. 그랬는데 어랍시오. 그것을 믿는 기독교 문화권의 최고 강국인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민족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90%는 미국이 원자탄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8, 90%는 없어요. 전부가 말을 안 해.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많이들 알죠. 감상적 민족주의라고 저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미국을 칭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그때 현실을 얘기한다고. 그럼 지금도 말이죠. 내가 저 강화문에 타격기 집회하는데 종종 나갑니다. 근데 한국 등에서는 반드시 소수 인원이지만 반미 미국은 물러나라, 미국 철수하라, 반드시 대모대가 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젊어서 같으면은 걔들하고 이제 말싸움을 하고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말이 통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정부가 옛날에 소위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하게 했는데 지금 내버려두잖아요. 요 얼마 전인가 내가 저 교보문고에서 가보니까 학생들이 미국은 물러나라 막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30명이나 되나? 대학생들. 그런데 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둘러쌌는데 경찰 숫자가 더 많더라고. 걔들을 보호하는 숫자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감상적 민족주의다. 자꾸 민족 하면은 자 6.25라는 걸 한번 봅시다. 하여튼 뭐 스탈린이 뭐 모택동이한테 가서 그 누구요 김일성이가 가서 내가 쳐들어가서 남한을 공산화 시키겠다. 내가 해방시키겠다. 남한 출신 박헌영이고 다 그 동의를 하고 좋다고 그랬다. 자신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왜 남침을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고. 그 사람 머릿속에 야 옛날에 고구려 발해의 영토는 저 광활한 저 대륙인데 차라리 동북 삼성을 내가 먹겠다.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민족적인 생각을 해야지. 왜 민족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을 왜 공격하려고 생각하느냐. 근데 동북 삼성에 있던 이제 모택동의 군대 중에서 인민지원군이라고 해서 대의명분이 뭐냐면 항미 원조전쟁이라고 해서 6.25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한다. 그래서 항미 원조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인민지원군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동북 삼성에 조선족이 많았다고요. 그 조선족이 국적은 중국이고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라고. 근데 모택동이 국적이 저희 나라 국가에서 중앙에서 넌마 인민지원군으로 가서 항미 원조전쟁을 해. 그런데 나 못하겠다 하면 총살받는다고. 민족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할 때는 국가가 우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좌파라든가 이 문재인 일당은 자꾸 민족이 우선인 걸로 내세우는 거예요. 민족이 우선이다 이거요. 아니 그럼 민족이 우선이면 저 연변에 있던 동북 삼성에 있던 6.25 전쟁 때 그러면 니들 항미 원조 전쟁에 나가라 그럴 때 나는 못 나간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못 나간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러시아에 있던 고려인들이 또 많았잖아요. 근데 6.25 전쟁 전에 남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부 김일성이가 불러들이고 스탈린이 또 북한으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서 사전 준비를 다 했다고. 6.25 전쟁이 딱 터지고 보니까 자 중공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잡고서 포리를 잡고 보니까 우리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러시아 탱크가 왔는데 개중에는 탱크에 군대가 있는데 사로잡혔는데 보니까 초선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거기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우리 저 같은 한민족인데 우리 고려족인데 나는 동족 전쟁하는데 안 간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우선인데 자꾸 민족을 말도 안 되는 민족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감상적 민족주의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오늘 어제 저녁에 밤 2시까지 강의 준비하느라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USB에다
해롭고 와 있는데 그걸 강의하려고 오다 보니까 잊어먹었어 그걸. 근데 그게 이제 강의 이 자료만 있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컴퓨터에 꽂아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PPT로 자료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 러시아 사업을 2004년부터 해왔으니까, 뭐 조금은, 일반인보다는 뭐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김일성이가 이제 그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하는 부대에 소속돼서 김일성이는 대한민국, 그때는 이제 뭐라고 그러나, 한국이라고 하지 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한 역사가 없는 사람. 자, 그걸 내가 설명을 할게요. 연해주, 우스리스크라고 하는데 가보면, 거기 이제 라즈돌로의 평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라즈돌리의 평야에 우리가 대륙 횡단열차라고 하는 것을 부산서 타면 모스크바까지 간다. 그런 대륙 횡단열차가 이제 가는데 거기서 두만강 건너면 하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브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로 해서 저기 하바르쿠스크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진을 하는 거예요. 이르쿠츠크나 있는 쭉 그래서 오랄 산맥을 넘어서 베테르부르크 모스크바로 이제 간다고. 그런데 가다 보면 그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에 대륙 횡단열차가 가다 서는 조그만 간이역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 춘천 가는 뭐 경춘선에 뭐 여기 가다 보면 뭐 조그만 그 기차역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기차역인데 그게 이제 라즈돌로의 기차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고려인을 실어가지고서 중앙아시아라고 내쫓으라고. 근데 그게 왜 거기서 그렇게 했느냐면 그 라즈돌로의 평야라고 하는 곳이 아주 비옥하고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동원하기가 좋았던 거지. 근데 라즈돌로의 기차역 한 역에서만 17만 명을 다 태운 게 아니고 가다가 태웠는데 라즈돌로의 기차역에서 제일 많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워서 가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즈돌로의 기차역 그 근방이 88여단의 남야형 B캠프라는 곳이에요. 88여단의 북야형 A캠프라는 데는 저 하바르쿠스크에 있어요. 근데 이 88여단이라는 것을 제가 왜 여기서 새삼스럽게 꺼내느냐면 북한 공산당의 맹아기가 88여단. 러시아 88여단.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삼성에서 항일 연합군에 김일성 부대가 연합군에 속해 있다가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고천도 사건이 벌어지고 청산리 봉오동 사건 같은 것이 벌어졌는데 일본 놈들이 묵사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이제 조선 사람, 조선군, 조선인 민가라든가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그냥 불사질로 죽이고 말이야 막 참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김일성 부대는 한국인 독립군 부대가 아니고 중국의 동북항일 연군 부대에 소속돼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부대에 소대급, 뭐 중대급 이런 사람들이 조선족으로만 이렇게 물론 중국 사람도 섞였지만 조선족으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쫓기고 그러다가 도저히 죽을 수가 없고 부하들이 이제 많이 죽고 이제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우수리 국경을 넘어서 연해주로 가서 바로 이제 붙들렸어요. 소련군한테 붙들렸어. 손들어. 넌 누구야? 난 김성주가 이렇게 나왔지. 넌 누구야? 너 신분을 밝혀라. 그런데 그때 88여단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주보증이라는 중국인이 있었어요. 주보증이를 내가 잘한다. 내가 누구냐? 김성주라는 것을 주보증한테 얘기하면 내 신분에 대해서 알 것이다. 주보증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 아주 좋은 동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풀려났어. 풀려만 난 게 아니라 88여단에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김일성이가 88여단에 편입이 되고서 거기서 88여단의 남야형 제가 말하던
우수리스크 있는 남야형 라즈돌르의 기차역 근방에 있는 거기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88여단의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러시아 군은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군대하고 편제가 틀리고 생활하는 거 틀린데 걔들은 어떤 부대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주둔을 하면 지들이 농사도 짓고 돼지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을 해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군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뭐 할 수 없이 돼지도 키우고 야채도 심어서 먹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흉이 아닌데 그때 그 바로 88여단의 남녀형 B캠프라는 데서 김정일이를 낳았다고. 그때 러시아 이름이 김유라예요. 김유라. 그렇게 낳았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백두산 밀령에서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사진들이 내가 다 편집해 놓은 게 그저 뭐야 USB를 안 가져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 내가 그 생생한 사진들을 보여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구야 김일성이가 이제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38선이 그어지고서 북한에 소련군 주둔 그 사령관으로 갔던 스티코프가 스탈린이 아주 그냥 막강한 친위 부대라고 하다 그런 사람인데 스티코프 보고 앞으로 2차 대전이 끝나게 된다. 끝나게 되면은 조선을 우리가 좀 통치를 하고 우리가 좀 마사지를 해서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쓸만한 사람을 인재를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는데 스티코프가 와서 88여단에 와서 사람을 골랐는데 그때 픽업된 것이 김일성이다. 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로 간 거예요. 모스크바로 갔는데 김일성이만 부른 게 아니고 박헌영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두 놈을 이 공장도 데려가고 저 공장도 데려가고 뭐 이런 관공서 좀 하여튼 테스트를 하느라고 여기저기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보니까 박헌영이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는 원래 88여단에 있을 때부터 사람이 우직해서 상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면 절대 복종하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또 부지런했고 근데 뭐 어디를 가면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김일성이는 뭐 별 질문도 안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군대에서 우리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우리는 이제 사병이니까 병장이 뭐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종행위였는데 이거 박헌영이 꼬치꼬치 자꾸 따지는 거예요. 숫자를 들이대가면서. 그러니까 이놈을 책임자로 내세웠다 그러면 골치가 아프겠다. 그러니까 낙점을 김일성이한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여기 점지를 받았는데 제가 2007년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젊어서 제가 이 역사 같은 거에 관심이 많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미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면 이거 처자식 고생시켜가면서 아무런 성과 없는 미친 짓을 내가 하고 다니면서 젊은 시절에 전부 허비를 했구나 하면서 내가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내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사회가 또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한테 이제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2007년도에 홍범도 장군 역사 탐방 때문에 내 역사를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어요. 카자흐스탄 그 수도가 알마티인데 내가 갔을 때 몇 년 전에 그 아스타나로 이제 옮겼어요. 그 아스타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스타나가 거기 이름으로 아스타나고 영어로도 아스타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원이 아사달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아사달에서 왔다는 말. 하여튼 그런데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수도를 아스타나로 옮기고 알마티는 옛날 수도로 있었는데 알마티에서 내려서 고려인 회관 나하고 연결이 된 사람한테 고려인 회관으로 전화를 했더니 홍범도 장군 계신 데는 크즐 오르다라고 하는 곳인데 비행기로 2시간을 가는 거야. 세계에서 8번째 큰 나라니까 카자흐스탄.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크즐 오르다를 가서 거기서 이제 홍범도 장군 묘역 있는 데를 또 거기 홍범도 장군 현지 고려인 그 기념사업회 회장 김대표라는 사람이 나를 안내를 하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절을 한번 전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아마 한국 사람이면 울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 때 내가 홍정구 묘역에 가면 내가 어떻게 예의를 갖추는가 이렇게 하다가 공항에서 팩에들은 소주를 그 20팩인가 들었어요. 소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절을 하려면 3, 4실과를 이렇게 부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자루에 가서 이제 그런 걸 샀는데 그게 말이야 우리나라 배, 사과 이런 것처럼 모양이 좋은 게 없어. 아주 형편없어. 그리고 뭐 포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그냥 간신히 어떻게 갖춰서 차려놓고 비석부에다 차려놓고 그리고 한국에서 일부러 가지고 간 한국의 물과 한국의 누룩으로 홍범도 장군의 고국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의 물과 누룩으로 빚은 소주를 부어놓고 이제 절을 내가 했지. 근데 거기 이제 요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그 옆에는 같은 교역에 개봉 선생의 그 통상부가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연예계에서 교육자로서 많이 공헌했던 그런 분이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 거기를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보면 어딘가가 또 고장이 나더라. 요전에 우연히 제 후배가 되는 황장엽 선생 그 탈북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그 당시 조선 월간조선 기자를 했던 김용삼 기자라고 있어요.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우연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너무 추앙하지 마세요. 그러면 난 그걸 몰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흑하사변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 당국한테 우리 민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서 그렇게 갔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문이라는 게 끝도 없구나. 나는 그냥 홍범도는 아주 그냥 무결점의 인간인 줄 알았거든. 근데 다시 이제 청살리 봉오동 전투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청살리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정규 육사를 낳은 정부 정규군을 우리의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은 민병대 수준 아니겠습니까? 민병대 수준의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제국의 정규 육사가 나온 정규군을 아주 묵살내버린 사건이 청살리 봉오동 전투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를 박박 다른 이유가 일본 제국의 정규군을 이들 민병대 수준놈들이 우리를 까부셔? 그러니까 그냥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렇게 일을 갈고 우리 독립군을 이제 보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거기 묻혔는데 요전에 언론에 보니까 개봉호 선생하고 누구를 고구로 송환을 하는데 북한 측에서 한국에서 홍범도 장군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 유해까지 데리고 온다니까 북한에서 제동을 걸어서 홍범도 장군 유해는 못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어느 잡지인가 내가 거기다가 그걸 썼어요. 홍범도 장군 유해는 가주지 말다. 가주지 말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구촌 한가족 시대인데 카자흐스탄에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떠냐. 휴대폰 들어보냐 카자흐스탄에 알마트가 그냥 나오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이쪽으로 오면 카자흐스탄에 사는 우리 그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치주인데 가면 그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홍범도 장군 유해는 그보다 묻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썼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좌파 정권이니까 좌익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우려한다고 하는 거죠. 아까 내가 홍범도 장군이 소련에 협조했다 어쩌고 하는 것은 소련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소련 레닌 스탈린 혁명군과 백군하고 막 싸우고 그럴 때인데 백군하고
백군이라고 하는 것은 짜르 정권을 옹호하는, 왕조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련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홍범도도 추급하리라. 그런데 살기 위해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무조건 나는 홍범도를 믿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연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좌파 사람들은, 좌파라고 하기보다는 북한 정서라든가 북한 대남 전략의 협조, 방관, 지지, 옹호 이러한 세력들은 무슨 뭐 침입하라면 이를 막 반박한지요. 근데 지 애비 할애비의 전력을 보면은 떳떳하지도 못해.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문재인이 애비도 당장 그때 그게 사무관인가 주상가 했잖아요. 흥남 비료공동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그때 사무관이라든가 주사급이면 박정희가 육군 소위로 근무를 했다면은 급수가, 공무원 급수가 육군 소위는 사무관 대우를 못 받죠. 대우나 소령 정도가 사무관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 잘못한 것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박정희만 죽이는 거지. 뭐라고 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민족운동을 하는데 속된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하고서 달래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난 일본은 나쁘다. 아무개는 친일파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연영으로 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돌아가신 제적 등본을 띄워보면 대부분 90%는 다 창씨개명이었어요. 근데 창씨개명을 한 게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일본 놈 편에서 서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일본 놈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피치 못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무식해서 그 동네 이장 반장, 요새 옛날에 구장이라고 했었다고 우리 어렸을 때 구장들이 가서 본인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써서 올리고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씨개명을 했는데 거기에가 전부가 창씨개명을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애비 할애비가 창씨개명한 친일파라는 욕은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사람만 욕한다. 그게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충남 연기군, 지금 세종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고향인 사람인데 연기군에서 세 집만 창씨개명을 안 했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세 집 중에 우리 집도 하나예요. 아주 고집스러웠거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난 농사꾼인데 무슨 뭐 농사꾼이 창씨개명을 해서 내가 무슨 면적이라 할 거냐, 부장을 해먹을 거냐, 난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다 해방이 된 거지. 근데 아마 시간이 더 갔으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별 볼일 없이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항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살아서 아주 반골 정신이 아주 그냥 투철했던 사람. 일본 놈이라면 이를 박박 깔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50이 넘어서 철이 들다 보니까 아니 나라를 팔아먹고 또 대신들이 팔아먹고 고중이 가장 친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친일파 저기 두목이 누구냐면 고종이라고 합니다. 일본하고 합방을 하지 않습니까? 합방하는데 일본 황실의 한 부분에 조선 황실을 보호한다고 해서 봉급을 줬다고, 생활비를. 해방될 때까지 황실을 매겨 살렸다고. 그럼 대한민국의 가장 친일파 우두머리가 뭐예요? 이시 왕조 황실이다. 근데 그건 놔두고서 그냥 엉뚱한 박정희만 조지는 거예요. 박정희. 백선엽만 조지. 이게 이제 감상적인 민족주의의 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25 사변이 터질 때 그때 이제 그 중국의 정세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이제 장개석하고 오택동하고 싸워서 이제 오택동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동북 삼성의 실권자는 누구냐면 고광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잡았을 때 가옥강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고강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파예요. 그리고 또 동국 삼성은 러시아에 그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 고강이 동국 삼성의 그 세력을 누구요? 모택동도 이리왈 저리왈을 못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반여 근무를 꾀하다가 나중에 죽지만은.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하고서 모택동의 참전을 아주 결심하게 되는데 고강을 저걸 어떻게 조지해야 되는데 조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를 우리가 참전한다는 명분으로 쫙 밀고 내려가면 동국삼성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고강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봤고 또 하나는 미국이 참전해갖고서 밀고 올라오면은 결국 김일성이가 망명하기 위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동국삼성으로 도망온다. 도망오면 그냥 거기서 자살해 주느냐면 거기다 틀림없이 망명정부를 세운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망명정부를 때려 부셔야지. 그럼 거기 또 전쟁의 아수라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참전해서 밀고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 가지 학설들을 주장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전부 이것저것을 많이 봤는데 이 학설이 가장 정확한 학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와중에서 나중에 쿠데타 음모에 발각되면서 죽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 민족 진영에서 뭐 정산이라든가 뭐 상생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뭐 동학에 대한 얘기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또 우리 여기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은 천부경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을 때 천부경을 막 얘기고 전국이 천부경을 막 얘기고 3.1신으로 참전계획을 막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일본 놈을 물리쳐달라고 그게 있습니까? 전부가 관념의 유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진영이 전부가 들으면 섭섭한 얘기들 전부 관념의 유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저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 카메라 찍는 저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자기가 1인 방송에서 내가 지금 국민을 향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저 전 목사님한테 의뢰를 하시면 잘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기독교 교인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를, 현대사 역사를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습니까? 33인의 삼일운동 민족 지도자, 거의 16명이 기독교 교인이고 13명인가 천주교 교인이고 뭐 2명이 불교 교인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천주교는 아예 빠졌잖아요. 유교도 빠졌어요? 유교도 빠지죠. 유교는 나중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만드는 김창숙 선생님이 창피해서 살 수 없다고 해서 서울 파리 장서 밀서 사건이 벌어져 갖고서 그나마 이제 체면을 유지를 했죠. 하여튼 그랬는데 해방을 맞이하는 그 세력이 우리한테 해방을 준 세력이 우리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던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았다고. 근데 트루먼이라든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 측에서 손을 얹고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를 우리는 별로 탐탁하지 않아. 우리하고는 이질적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나는 내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앞으로 우리 민족이 300년 내지 500년 동안은 미국의 우리를 해방시켜준 미국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와갖고 못 참는 편이 있어. 아까 좀 말씀하실 때 미국인들이 3% 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큰 게 아니고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무슨 모스크바 3상회 여기서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카이로 선언 같은 것만 해도 이렇게 된 거예요.
장개석, 루즈벨트, 처칠 3인이 이제 카이로에서 만나서 카이로 선언을 하는데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에서 이승만이가 지금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베스트셀러가 되느냐면 그 책을 써서 미국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이승만이는 기독교 교인이니까 각 교회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조금 있으면은 미국 본토를 침략을 하고 저 알래스카를 먹으러 가고 이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늙은이가 말이에요. 나라를 뺏긴 저 독립운동하는 늙은이가 망령이 들려서 저렇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고 전부 코웃음을 쳤다고. 코웃음을 치고서 불과 3개월인가 만에 진중한 기습이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올라가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에 유학간 한국인 중에서 최초의 베스트셀러를 이승만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루즈벨트가 감동을 받아서 비서한테 카이로 선언에 우리가 선언문 말고 부연 설명하는 단서 조항을 미리 메모를 이렇게 메모를 해라 그렇게 가지고 갔어요. 비서 시켜서 가지고 가서 단서 조항에 좋은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한국을 독립시킨다. 이걸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렇게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 진영에서 이승만이를 아주 죽일 놈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이 민족이라는 말의 마력에 이 휩싸인 정서가 이것은 무슨 뭐라고나 또라이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사태 품질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승만이 욕하는 게 주로 뭡니까? 독립운동 자금 모금해서 지가 다 써버리고 그리고 일본 미국 여자들하고 가서 댄스홀에 가서 춤이나 추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문화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서양은 일단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남녀가 붙들고 댄스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문화니까. 근데 그 연애하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입장에 또 외교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프란체스카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모한 사람의 인신 공격을 하거나 못된 짓을 이제 해서는 안 되고. 또 부연해서 이제 보천부 사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태영호 공사가 국회 별관에서 탈북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주최를 한다고 10,000원씩 쉽게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거기 갔어요. 근데 태영호가 이제 거기서 왔으니까 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도 좋은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제 70이 넘은 사람이라 젊은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어쩌고 하는데 내가 또 나이 쌀이나 먹은 사람이 불끈불끈 났으면 늙은가 왜 또 났을 때나 안 났을 때나 저랑 그냥 또 욕할까봐 아무 소리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아무래도 한 정도는 내가 좀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내 질문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 질문. 당신은 북한에서 요직에 있다 온 사람이니까 김일성이 보천보 사건의 주역이라고 그러는데 보천보 사건의 주역이 당신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것은 김일성의 주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주 거침없이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미리 그 당시에 동아일보 호해가 나오고 있어. 호해.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USB 내가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을 다 보여드리는 호해가 나왔는데 그때 보천보 사건의 주역은 한일자 김일성입니다. 지금 북한 김일성은 말일자 김일성입니다. 근데 그때 김일성이라고 김일성 장군이라고 자천 타천으로 해서 말을 하고 다닌 사람들이 한 6명쯤 돼요. 6명쯤 돼요. 각각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6명쯤 되는데 보천선보 사건은 한일자 김일성이가 했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얼마 있다 또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이름을 승명을 한 거예요.
그때 김일성이 나이가 25이야. 세습한다고 그러지. 지가 이제 승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김일성이다 하고 다녔다. 근데 그건 내가 이제 그 근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자료를 해서 다행히 내가 알고 있다고. 근데 그날 내가 그 질문을 하면서 논쟁이 조금 벌어지면 주려고 한 10부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막 흔들면서 야, 개수작하지 마! 내가 그랬다고. 아마 한국에 와서 태영호가 강의하는데 개수작하지 마라 한 사람 아마 내가 처음일 거라. 야, 여기 김일성이가 가짜라는 게 여기 나 자료가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유 선배님 좀 가만히 계시라고 뭐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무마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미나장에서도 한번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근데 또 지만원 씨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태호가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니는데 나는 좀 심적인 데가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그날 플로어에서 내 후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 선배님, 저 태영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쟤들은 하나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천보 사건은 북한 김일성이가 한 거다. 하나만 가르쳤으니, 다른 이론을 접할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그날 말할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의 학문이라는 건 하나만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론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이가 했다고 가르치니까 그걸로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김일성이라고 한 6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직공원 있잖아요. 사직공원에서 큰 길을 남쪽으로 이렇게 건너면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게 뭐 LG 아파트인가 뭐라는 단지가 있어요. 그게 뭐 몇 동인지는 나 잘 몰라요. 관리소에서 물어보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김경천 장군의 그 비석이 서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김경천 장군이 거기서 살았었대요. 김경천 장군은 지청청 장군의 권유를 해서 일본 육사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튀어나와서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명성이 대단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소련군도 감히 범접을 못할 정도로 용맹하고 조직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에서 볼 때 고려인들을 연해주에 그냥 놔두면 물론 일본 놈하고 섞여서 내통을 하니까. 그런데 통하는 것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무랄 수가 없는 거야. 낮에는 일본 놈들이 와서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밤에는 또 소련군들이 뭐라고 하면은 살려고 적당한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김새는 똑같은데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내쫓은 그렇지. 그런 일면이 있는 전부가 아니고. 근데 또 한 면은 김경천이 같은 사람이 더 시간을 고려인들을 여기다 놔두면 연해주를 결국엔 한국 사람들한테 뺏긴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독립을 한다고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김경천이를 그쪽으로 보내는데 그런 요인도 상당히 작용했다는 그런 김경천이라고.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그 김경천 장군 비서 거기 김경천 장군이 여기서 살았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하고 틀리게 이분은 끝까지 소련군에 협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손녀가 누가 살았어요. 이전에도 무슨 방송에 나오더라고. 모스크바에 살았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는 여기 김성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것은 카자흐스탄에 제가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상진 선생이라는 사람이 85세 되는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서 문두상이 허헌의 딸 허정숙이가 문두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문교부 문화부 장관이나 뭐 있잖아요. 그 장관인데 그 밑에서 차상을 했어요. 차관을 한 거예요. 김상진 선생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련군 첩보부대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모스크바에서 지령이 내려오기를 일본은 항복하고서 그래서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좀 봐주기를 바란다고 북한인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모스크바에서 지령이 내려오기를 김일성 장군이 원산항으로 며칠 날 몇 시경에 배로다가 들어가니까 접안을 하거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을 영접해서 결과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령이 내려와서 그 정상진 선생님이 거기를 간 거예요. 이 인터뷰는 제가 그때 이제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할 때요. 2007년이니까. 그 인터뷰하는 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간 거예요? 자기 동료들하고. 가서 이제 부두에서 이렇게 배가 초반한 뚜벅뚜벅 걸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서 있다가 딱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50 이상의 먹은 백발이 성성한 노 장군, 노 신사가 이렇게 나오려니 하고서 딱 봤더니 어떤 30대 젊은 놈이 빵빵하게 생긴 놈이 다 걸어나오면서 이렇게 의시대로 걸어나오면서 내래 김성주 올시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자기가 그 유명한 김일성이면 김일성이야 내가 김일성이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 입으로 내래 김성주 올시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자기 본명. 자기 본명. 모스크바로 그 영접하고서 바로 전문을 때리기를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김일성 장군을 영접하러 갔더니 우리가 기다리던 김일성 장군은 안 오고 웬 애띠게 젊은 30대 초반에 김성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월간지에 3회에 걸쳐서 카자흐스탄 그 기행문을 내가 쓴 게 있습니다. 내가 그 USB에 그 담아왔는데 단적으로 오늘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얼마 후에 평양에 이제 막 그냥 뭐 그때 해방정부가 얼마나 시끄럽고 이제 막장짓거랍니까. 근데 소문에 들리기를 평양에 군중대회를 한다 이래서 이제 또 갔어요. 근데 단상에 스티코프가 그러니까 북한 점령군 사령관 스티코프 아닙니까. 스티코프가 옆에 젊은 어떤 청년을 앉혀놓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의 민족의 지도자 김일성 장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자기가 영접했던 김성주가 나와서 내가 김일성입니다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 좌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김일성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 이 감상적 민족주의자들은 그래도 김일성이가 정통성이 있다고 지금 답답 우기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그 다음으로 민족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소위 민족운동한다는 사람들 천부경 무슨 동학의 동경대전 용담유사 여기에 깊이 빠져서 관념에 유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운동을 다 망치는 내가 맞아 죽을 소리지만 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게 없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아니 아까는 미국의 기독교 문명이라고 했지만 기독교 문명에 더해서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지. 우리 민족이 아니 저기 8.15 해방 방송을 듣고 김구 선생이 탄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전국으로다가 전쟁을 했어야 우리의 발언권이 있는데 우리 발언권이 없지 않느냐고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놓고 요전에 저기 그 송영길인가 그 친구가 무슨 내가 방송을 우연히 보니까 우리가 그 일본하고 싸운 우리는 승전국이라고. 우리가 무슨 승전국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8.15 이제 해방 전에 이제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미국에서 보니까 루즈벨트가 보니까 또 트루만이 보니까 소련이 저놈들이 4일 전인가 참전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언하기 전에 이놈들 보니까 야, 이놈들 이상하다. 잘못했다가는 일본을 나눠 먹자고 하거나 지들이 다 갖는다고 할 것 같다. 그러면 소련과 중국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동북아의 미국 자유민주주의 세력, 한미주의 세력, 이 세력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의 38선을 일본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경계선을 정한 것이 이제 분단에 고정화가 된 거지. 근데 무조건 죽어서 일본 놈들이 걷다고, 아니 미국 놈들이 걷다고, 미국 놈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족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정서를 어떤 방향으로, 지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젊은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천부경이 된다고 되느냐. 어떤 사람은 천부경을 우리나라 국보 1호로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천부경을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아, 선배님 읽어보면 되지. 우리나라의 지금 민족운동 수준이, 아까 또 누구 양 선생님 했잖아요. 민족 무슨 단체, 이명호 이사장님 했잖아요. 민족단체 한다고 갔더니 막 지들끼리 막 싸우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할 때 1945년 해방은 기독교 문화권에 플러스 과학 문명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김일성이는 말하고 또 북한은 김일성이가 솔방울을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어서 해방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박수 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운동의 본주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그분은 이제 고집스럽게, 당신도 남한도 피난해라. 김일성이 하는 거 보니까 틀려먹었잖아요. 조만식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일신상에 오염이 닥친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 동포들을 놔두고 나 혼자 살자고 할 수가 없다. 나는 여기서 김일성이하고 싸우다 죽더라도 난 여기 지키겠다. 그게 조만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신의주 학생운동, 반공 학생운동 같은 것도 아주 좌절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보천구 사건과 88 여단 얘기를 했잖아요. 88 여단에 김일성이하고 같이 있던 동료들이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하는 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이제 소련을 다 도망간다고. 아까 얘기했던 정상진 선생도 그 소련을 또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요. 그래서 살아난 거라고. 그런데 일당 독재 체제로다가 사회주의도 아닌 개인 숭배 주의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이제 나가잖아요. 인터넷에 유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자세한 게 나오죠. 나와 똑같은 기계유 유에다가 일울성에다가 철학할 때 철학하는 그런 걸 검색해 보시라고. 그 사람이 김일성이하고 같이 6.25 전쟁을 모의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일당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을 반기를 들면서 탈출해 나가서 수기 비슷한 걸 쓴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엉뚱한 소리를 북한 종북 좌파들이 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걸 가지고서 유튜브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허위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또 카자흐스탄의 크줄 오르다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가면 눈물 나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고려인 강제 17만 명이 강제 이주에 갔다는 얘기도 잘못된 글을 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현지에 가보니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뭐 그냥 갔다가 그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쳤다고 그러잖아요. 고려인들을. 그렇게만 한 게 아니야. 모스크바에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고려인들이 가면 잘 좀 보살펴줘라.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카자흐스탄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가 사는데, 우리 부부가 방 하나 쓰고, 아버지 어머니 방 하나 쓰고, 애들 방 하나 쓰고, 그렇게 해서 방이 이렇게 있다. 고려인들은 오면은 그걸 합쳐서 고려인들한테 방 하나 주어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못되게만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 가보니까. 그때 또 내가 거기서 또 눈물 흘렸던 것은, 연해주 이제 브라디보스톡에 있던 고려인 사범대학이라고 있었답니다. 근데 고려인 사범대학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알마티가 수도하기 전에 크질 오르다가 수도였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간판, 그 간판에 고려인 사범대학 간판을 한글 간판을 그대로 껴갖고 와서 달아가지고서 3년인가 4년을 고려인 학생만 받고서 대학을 운영을 했답니다. 근데 고려인 사범대학 그 저기 브라디보스톡에 있던 거기 있는 장소를 왕창 다 싣고 가요. 그러니까 고려인 17만 명을 그냥 내쫓았다는 말은 또 틀린 말이에요. 정성크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3년인가 4년인가 있다가 모스크바에서 지령이 내려오기를 고려인 사범대학이라는 간판 띄워라. 다른 이름으로 바꿔라. 그리고 고려인 출신만 받지 말고 다민족, 여러 민족 누구든지 그 학교 오고자 하는 사람을 다 받아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브라디보스톡에서 가둔 그 장소를 운동장에다 다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불 질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김래프 회장하고 나하고 붙들고 울었다니까. 그 장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추측기로는 나도 이제 브라디보스톡의 그 저기 극동 연방대학 그 도서관을 많이 뒤졌지만은 내가 보고자 하는 장소는 없더라고. 여기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 가서 내가 봤거든요. 2005년도에 가서 봤는데 없어. 근데 추측키로는 옛날에 우리 상고사 부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소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운동장에 산더미처럼 써놓고 선풍을 부르짖는데 거기 이제 도서관 직원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고려인.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니 이 책은 요것은 타서는 안 돼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저기 군인들이 이렇게 총 들고 고치고 서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끄고 이렇게 해서 10여 권을 불타는 것을 건진 책이 있다. 그러니까 절반은 다 타는 거지. 그게 아직도 이게 소장됐다. 그런 얘기라고. 중요 자료겠네요. 네. 근데 그 뭐 얼마나 그 자료적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책을 태우게 소련분이 태우라고. 그렇지. 카자흐 타는 소련이니까.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우리 고려인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외에도 많지만 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회장 김래프가 설명하는 김래프도 울고 나도 울었다고. 그 장면에는 그냥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족의 이제 한이 그런 거고, 제가 아까 나눠드린 제가 그 연해주 망향가라는 시도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월간지에 발표했던 거고. 그랬는데, 잠깐 우리가 감상적 민족주의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우리 한민족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무슨 뭐 김대중이가 뭐라고 했고 연방제니 무슨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핵을 개발하게 되면 내가 책임진다. 이따위 개 같은 소리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고 북한의 김씨 3대 왕조가 무너지기 전에는 통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전부 다 우리가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알만한 사람은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낸 사람들 알지만 저는 그때 이제 유신 이후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까지 소위 국제 정권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제 감옥도 가고 결집 다 하고 다녔는데 또 통일한다고 통일운동한다고 미친놈처럼 동서독이 통합되기 전에, 통일되기 전에, 몰래 이제 동배를 가각하겠어. 소수리 시켜날 때죠. 뚫리면 죽는 거죠. 몰래 동배를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기부에 붙들려 갔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 다 미행했어.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나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친 짓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착각한 거, 요새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시간은 하늘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인데, 공간은 신도 관여할 수 있고, 인간도 관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신의 영역, 하늘의 영역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해서 곡식을 심었다. 그러면, 여름에 떼약볕을 거쳐서, 가을을 거쳐서, 열매를 맺을 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해서 오늘 심고 한 열흘 있다가 열매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주는 네. 공천. 네. 시간은 하늘의 영역인데 나와 같이 무지무구한 인간이 시간도 통일 문제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앞당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것이 나다 이런 것을 요새 깨달았어요. 시간은 신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건방지게 내가 신의 영역을 도전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내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전두환이가 이제 박정희 시해된 이후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는 이를 갈고 민주화 투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그때 전두환이가 아니었으면 그 난국을 누가 수습했겠는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후배들 선배님 돌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파 가만히 있어봐. 그런 얘기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늦게서 철이 스스로에 점점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실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